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5번째 시간이에요. 통합사회. 자, 선생님이 어제 저녁에 저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서 학생들이 과연 과제를 잘 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등을 좀 파악하려고 온라인 클래스를 좀 훑어봤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기대했던 거를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과제들을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의껏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 과제 하나하나에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심각한 고민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고 특히 학생들 수준이 이 중학교 때 공부들을 좀 다들 잘 해서 그런가? 예, 아주 좋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뿌듯했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과제를 특별히 지정한 적이 한 번 있었죠. 10차시였나? 9차시, 10차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과제를 따로 그러니까 제시 안 하고 출책, 출석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으라고 했더니 거기에도 학생들이 좀 자기 의견들을 좀 많이 적었어요. 뭐 건의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거 잘 수렴해가지고 선생님이 수용을 해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학생이 또 그런 말도 했던데 저기 선생님 마스크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쓰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고 깜짝 놀라서 그 영상 다시 한번 모니터링 했더니 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봤을까 참 대단하네. 이거 뭐 좀 농담이고 자 오늘 수업 연구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선생님이 확신하건대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이 내용을 수업으로 듣는 학생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좋게들 생각하세요. 자부심을 좀 가져도 좋고 맞지?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다음 수업이랑 연결선상에서 이 내용을 사전에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다음 차시에 진행될 수업 내용인 자료 수집 방법 5가지와 관련해서 질문지법, 면접법, 문헌연구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이러한 내용들의 구조가 머릿속에 확 도식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좀 강행하기로 했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특히 고학년의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화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래 넘어가도 크게 뭐 무방합니다. 알겠지? 근데 다행이죠. 만약에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쏙쏙들이 다 이해되고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재미도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그 학생은 아주 똑똑한 학생이라고 선생님이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 사전에 예고를 했고 여러분들 이 학습지 이렇게 받았죠. 이게 14, 15, 16차시에 걸쳐 있는 건데 14차시에 있는 수업 내용은 아마 뒷면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 좀 자유롭게 끄적이라고 주문을 했었고 오늘 15차시 수업은 이 중간에 있는 조그만 가이드라인 요거는 싹 지우고 여기에다가 좀 자유롭게 필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제가 있죠. 이 과제는 조금 있다가 연구의 절차, 프로시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15차시 그리고 16차시
자료 수집 방법, 과제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16차시까지 정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17차시부터는 여러분들 등교, 오프라인 등교가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태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어떤 상황들, 사건들 때문에 이게 좀 더 장기화될 우려도 있고 뭐 한데, 선생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만 충실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차시부터는 이제 다시 교과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자료 수집 방법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요거를 2차 시에 걸쳐 가지고 선생님이 좀 융통성 있게 수업을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연구 방법론 이야기인데, 자, 학생이 좀 힘차고 우렁차게 한번 읽어볼까? 싫어? 알았어, 선생님 읽을게. 자, 학생 목표. 양적인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게 뭔가 비교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나 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비교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읽어. 자, 여기서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좀 접근을 할 건데, 아마 생소한 단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공부를 좀 오래도록 계속 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는 공부라는 게 적성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빨리 돈 벌어야지, 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치? 공부라는 거를 일종의 어떤 burden,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아주 끔찍히 싫고라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가 아닌, 뭔가 내가 극복을 하면서 뭔가 긍정적이고 진보할 수 있는 발전적인 그 차원으로 접근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유익하지 않을까요? 꼰대 같은 소린가?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좀 힘든 거 알아요. 재미없는 거 알고. 인간은 공부하는 게 좋지 않아요. 선생님도 지금 그냥 나가서 막 놀고 싶다, 날씨도 좀 좋은데 내일부터는 좀 비가 온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공부라는 거 선생님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상당히 생소한 얘기들을 전개를 할 건데, 오늘은 상황 봐가지고 요거 칠판도 이용해보고 화이트보드도 그냥 상황 따라서 이용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아까 누가 그랬어? 학생, 왜 학생 목표를 읽기 싫다고 그랬어? 그럼 하나 물어보자. 학생은 음식을 먹을 때 양을 따지냐 질을 따지냐? 물론 나는 양이랑 질 둘 다 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조화를 꾀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 마치 사람이 양적으로 많은 것도 좋고 질적으로 럭셔리하고 훌륭한 것도 좋지. 근데 선생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양적인 거랑 질적인 거 중에서 먹는 거 예를 들어보자고. 의식주가 됐든 뭐 하여튼 먹을 거 상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게 뭐야? 학생은 양을 따져 질을 따져. 양을 따진다고? 또 자네도 양을 따지고 이 친구는 질을 따지고 양, 질 아무것도 안 따진다? 그냥 상관없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확한 답, 명백한 답은 없어요. 좀 근사한 답을 좀 제시하자면은, 사람이 양을 따질 때도 있는 거고 질을 따질 때도 있는 거예요. 즉,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양을 우선시할 수도 있고 질을 우선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쉽잖아. 배가 엄청나게 고픈 사람은 당장 굶어가지고 이게 막 엄청 막 괴로운 사람은 아주 맛있는 음식 물론 좋겠지만 양적인 거를 추구하지 않을까? 아니면 엄청나게 여름에 더워가지고 땀을 엄청나게 흘린 사람이
그치? 시원한 뭐 얼음물, 콜라를 먹는다고 가정할 때 많이 먹고 싶잖아. 시원한 물 한 잔이면 되지. 뭐 근사한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얼음 동동 몇 개 띄워가지고 이런 거 따질 시간 없잖아. 그치? 즉 양이랑 질이라는 거는 사람과 상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정도의 문제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즉 양이랑 질,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를 구분을 하게 되는 어떤 핵심적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요거는 양적 연구다, 요거는 질적 연구다, 요거는 양적인 상황이다, 요거는 질적인 상황이다. 요거 파악하는 거, 캐치하는 거 원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의 절차, 프로시저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할 건데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 물론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 라면 그냥 과감하게 무시하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하기로 할게요. 그치? 절차를 순서대로 외워라 라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치? 대신에 그 절차 중에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 연구 방법에서 한두 가지 정도씩. 그치? 그래서 토탈 5개 정도. 요거만 좀 캐치를 하고 다음 차시에서 수업하는 내용이랑 연결을 지어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는 원탑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라는 거 그리고 질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각각 영어로 뭐라고 해? 양적인 거, 질적인 거 둘 다 Q로 시작을 하는데 Q, 그치? 자, 양적인 거를 영어로 quantity라고 해요. quantity. 그럼 질적인 건 뭐라고 할까? quality라고 합니다. quality. 그치? 자, 한자랑 영어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돼요. 전혀. 그냥 요 두 가지 정도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쪼개는 기준이 있겠지. 어떤 기준으로 요 기준이 있으면 양이라고 하는 거고 없으면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까? 조선 이렇게만 좀 적어보자. 자, 아까 학생 양적인 걸 원한다고 그랬지. 그치? 지금 선생님이 중화요리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짜장면을 시키려고 하는데 몇 그릇이면 되겠어? 2그릇? 자네도 양적인 거 몇 그릇? 3그릇. 봐봐. 여기 학생은 2그릇의 짜장면을 원하고 저 그 뒤에 학생은 3그릇의 짜장면을 원한다고 하네. 그럼 하나 물어보자. 누가 더 배가 고픈 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2그릇을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3그릇을 원하는 사람이 더 배가 고프다는 거를 좀 느낌적으로 오나요? 다시 요 학생은 2그릇의 짜장면을 원하지만 저 학생은 100그릇의 짜장면을 원한다면 저 학생이 100그릇을 원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이 헝그리 배가 고프다는 상황 직관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됐지? 우리가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숫자 한자는 무시하고 넘버라고 하는 거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아니야.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인간, 현상 모든 것들을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 없는 것을 질적인 영역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거를 질적인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 한 가지예요. 양적 연구는 같은 말로 수량화가 가능하다, 계량화가 가능하다, 계측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질적 연구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여기서 참고로 더 나가자면 이 양적인 연구를 주로 하는 이 과학을 통상적으로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현상들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물리학을 연구한다,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연구한다, 이러한 실험 같은 거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인 연구를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과학을 인문과학 혹은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서로 사회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현상으로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사회과학이라고 하고, 그 주된 연구를 어떤 질적인 연구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연과학의 연구 좀 객관적인 냄새가 나나요? 숫자로 파악을 하니까. 자, 아까 한 그릇 원하는 친구랑 세 그릇 원하는 친구랑 객관적으로 누가 더 배가 고프다? 저 세 그릇을 원하는 친구가 한 그릇을 원하는 친구에 비해서 3배 더 배가 고프다 라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그치?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는 양적인 영역, 즉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숫자화된 그러한 연구들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치? 반면에 사회과학도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때, 3학년 때 사회문화라든가 사회문제 탐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발전된 모습으로 배우게 될 거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에서는 이러한 것 중에서 특히 기억할 거 요거만 좀 배우를 해주세요. 수량화, 계측화가 가능한 거를 양적인 부분, 양적인 연구, 아닌 거를 질적인 연구 방법, 이 정도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프로시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 여기에다가 좀 이제 전개를 시킬 겁니다. 이 내용은 크게 공간 차지 안 하니까 좀 같이 여기 이 정도면 되려나? 위치가? 할 내용들이 좀 많아. 자, 일단은 양적인 연구부터 선생님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 가상의 상황을 한번 상정해 가지고, 그렇지? 선생님이 어떤 현상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간에 어떠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거의 동격으로 어떠한 문제 현상을 발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적어줄게. 요새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학생이든 뭐 어른들이 됐든지 간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실제 상황인데 어제 우리 학교에 어떤 선생님께서도 운전을 하고 집에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어. 네, 그 사람이 뭐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 스마트폰 조작하고 하다가 차를 꽁 받았는데, 아이고, 지금 우리 스마트폰, 이 핸드폰이라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적으로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화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야. 느낌적인 느낌. 그렇지?
그래서 문제 인식을 해버린 거야. 됐죠? 이 상황 이해됐지? 어떤 학생들이 요새 성적이 안 좋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일까 고민을 했는데 스마트폰 중독자가 아닐까라고 문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버린 거야.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성적이 안 좋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설. 이 가설이라는 거를 우리 소위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하거든. 자, 요 부분 오늘 여러분들 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가설이라는 거는 반드시 원인이라는 거랑 결과의 이러한 관계로 말을 만드는 거를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설의 요건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요건이 있고 실질적인 요건이 있다. 두 변수가 존재해야 되고 그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설정돼야 되며 검증 자체가 필요해야 되고 검증 자체가 가능해야 된다는 검증의 어떤 실질적인 요건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가설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 즉 인과관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살짝 나가면은 이 원인이 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가 되는 변수는 이 독립변수에 의존해서 종속돼가지고 변하는 종속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지?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결정이 된다. 요거를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문제시한 상황 독립변수는 뭐겠어? 원인이 되는 거. 즉 원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원인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된다? 성적이 하락한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뭐 했냐면은 가설을 이러한 식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세팅을 한 거야. 그치? 여기 있는 거를 우리 원인이라고 했어요. 독립변수. 그리고 이거를 결과. 종속변수라고 했어요. 됐지? 혹시 독립, 의존 이런 것도 영어로 했었나? 뭐 dependence, independence, depend on, rely on, reliance 뭐 이런 영어 단어들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자, 이러한 식으로 가설 설정을 했으면 잘 봐요. 순서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 연구 자체를 설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설계. 우리 설계를 영어로 뭐라고 해? 디자인이라고 하지. 연구를 설계하는 거야. 설계. 스마트폰 중독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이 안 좋을 거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요거를 선생님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어떠한 식으로 이 연구 자체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짜고 연구를 수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연구를 설계할 때는 핵심적인 과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좀 유식한 말로 이 개념이라는 거를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됐지? 자, 여기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개념 그리고 성적 하락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시키는 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보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추상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렵지. 그러면 질문 다른 거 해볼게. 성적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그 말 자체가 추상적인 말이야? 구체적인 말이야? 자, 봐. 여기 있는 학생은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이거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 모르겠지. 그런데 추상적인 거랑 구체적인 거랑은 상대적으로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봐봐. 이 학생은 성적이 90점에서 50점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성적이 90점에서 20점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느낌이 와요? A, B 학생 중에서 뭐가 좀 더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오고 있어? 요 학생이지. 아, 이 학생은 90점에서 20점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졌구나. 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구체화시키는 작업. 그치? 그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것도 만약에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이렇게 좀 패스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예를 들자면은 선생님은 지금 배가 너무나도 고픕니다. 요거 추상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 요거를 구체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선생님은 지금 3끼를 굶은 것만큼 배가 고프다. 5끼를 굶은 것만큼 배가 고프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면은 좀 더 이게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게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연구를 설계를 하면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 자료들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료들을 막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료의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치? 자,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 막 이 자료들을 막 모으고 중독되지 않는 사람들도 막 모으고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자료들을 막 모았으면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뭐 해야 될겠어?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분석했으면은 바로 이 가설 설정했던 거를 검증을 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가설 검증된 가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해됐죠? 이러한 식으로 이게 바로 양적 연구의 프로시저, 연구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곧 이어서 질적인 연구의 프로시저를 좀 봐볼게. 이런 거 좀 적어, 이런 좀 지워줄게요. 이런 거. 이거 좀 적고.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니까. 자, 그러면은 질적인 연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질적인 연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인식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은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바로 가설 설정이라는 과정 없이 바로 뭐를 하느냐? 자, 연구를 설계를 해요. 이런 식으로 연구 설계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는 분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해석이라고 했어요. 좀 어감의 차이도 있고 뭔가 학문적인 차이도 있긴 한데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는 나름대로의 유의미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적인 연구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업의 포인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었지? 공통점 보이나? 공통점? 자, 문제 인식을 하고 문제 제기하는 이건 공통점이지. 그리고 연구 설계하는 것도 공통점이지. 자료 수집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검증 분석을 하느냐 해석을 하느냐 좀 차이점이 보이네. 그리고 이 가설 검증이 없었으니까 가설이 자체가 없었으니까 여기는 가설 검증도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는 결론 도출, 결론 도출 똑같은데 일반화라는 건 여기는 없네. 요 정도. 그치?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과제로 제출한 게 있는데 요걸 한번 짜본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 예를 든 가설은 내가 만약 자연과학 혹은 사회과학 연구자라면 연구하고 싶은 현상을 아무거나 제시하고 잠정적인 결론, 즉 가설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범죄 심리 연구자입니다. 나는 요새 아주 사회적으로 떠들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에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여기에 깊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 사춘기 시절과 같은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에 친구를 잘못 사귀면 이게 원인이 되고 이 결과로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됐나요? 어떤 분야 막론하고 요거에 대한 가설 아무거나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알겠지? 자, 이 절차에 대한 이 흐름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랑 요 기준으로 수량화, 수치화를 기준으로 요게 된다, 요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를 우리 통상적으로는 어떤 실증적인 연구라고도 하고 이거를 해석학적 연구라고도 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 없고 이 수업을 왜 했냐면은 다음 시간에 뭐 배운다고 했어? 요거 배운다고 했잖아. 자료의 수집. 이 자료의 수집이 5가지가 있다고 얘기했거든. 적어줄게. 자, 질문지법이라는 게 있고 면접법이 있고 실험법이 있고 문헌연구법이 있고 참여관찰법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요게 양적인 연구에 쓰이는지 질적인 연구에 쓰이는지 요거는 또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요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를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됐지? 이 선생님이 왜 지금 뭐를 망설이고 있냐면은 혹시라도 학생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울까봐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좀 하고 있거든. 이거 전혀 외우거나 할 선생님은 물론 이거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선생님도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특히 우리 이 논문 같은 거를 써야 되거든. 학사, 석사, 박사 이런 논문들을 쓸 때는 반드시 요거 아니면 요거 혹은 둘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논문이라는 거를 써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몸속에 완전히 이게 인이 박혔다고 해야 되나? 여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데 아마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해볼게 뭔가 연구를 해본 적은 없잖아. 물론 고민을 한 적은 있는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거를 연구를 한 경험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연구 성과를 내고 싶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그런 게 만약에 그런 게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2가지 절차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요거를 강행을 했어요. 만약에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무시해도 좋고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듣거나 혹은 흥미가 있으면은 좀 선생님이 했던 말 이 수업 이 내용을 떠나서 한번 다른 검색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내용들. 그렇지?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했던 이러한 분석이나 해석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도 선생님이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좀 마치려고 해요. 됐지? 자, 요약하겠습니다.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그것이 수량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나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의 각각의 연구 절차, 프로시저는 각각 다음과 같은데 공통점이 몇 군데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이라는 게 존재가 하고, 그리고 연구 설계할 때 어떤 개념의 조작적인 정리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료 수집도 하는데 이 자료를 나중에 분석을 한다는 거. 그리고 결론 도출한 다음에 일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질적 연구는 이거랑 달리 가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설이 없으니까 가설 검증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 맞지? 그 다음에 연구 설계를 하는데 한 다음에 수집을 하고 해석을 한다는 게 저거랑의 차이였어. 그 다음에 나름대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 이 정도로만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이 5월 14일이고 내일은 5월 15일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 뉴스를 봤는데 어디 뭐 영국인가 뭐 유럽 쪽에서는 어린이 괴질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19랑 관련된 어떤 연관된 그런 괴질이 돈다는 어떤 얘기도 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뭔가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뭔가 희망이 들떠 있었는데 마치 다 된 밥에 재뿌리듯이 뭐 찬물을 끼얹듯이 무슨 이태원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뭐 인천의 과외 선생님 뭐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또 연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심히 좀 우려가 돼요. 왜냐면 분명한 사실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 이 학사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돼도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걱정을 하면서 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재미도 없었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지 간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종류인데 1차 시에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장담 못하겠네. 안 되면 2차 시에 걸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 처음부터 좀 중요한 것들 부연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좀 해소시키는데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를 하면서 그 사족을 좀 붙여도 돼요. 그냥 피드백 개념에서 선생님한테 원하는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가 뭐 고쳐야 될 점 있으면은 그런 거 자유롭게 같이 좀 제시하면은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촬영하고 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니까 좀 발전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알겠지? 오늘 내용 어려웠는데 그래도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찝어준 것들만 좀 찝어줬는데 아마 다 찝어준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네. 근데 직접적인 시험이랑 관계없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질문지법이라는 거는 양적인 연구에 주로 쓰인다 설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면접법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캐는 건데 그게 숫자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질적인 부분에서 좀 쓰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다. 요 정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웃는 모습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자, 내일 다음 차시에 봐요. 빠이빠이. 뿅.